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5일에 있었던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2017년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펀드 자산의 95% 이상을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출시한 사모펀드인데요. 이후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라임 무역금융 사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 분조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분쟁조정 3국 사모펀드팀 김효봉 선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만큼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 채권에 전체 펀드 자산의 약 95%를 투자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판매된 펀드인데요. 위험 등급은 5등급으로 안전한 편에 속하고 만기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짧게 설정된 그러한 사모펀드입니다.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 채권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도로공사나 혹은 주택공사 같은 곳에서 건설사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그 공사 발주를 받아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사가 완공되면 그 기성분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기성공사대금 채권이고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확정된 매출 채권이 되는 것이죠. 옵티머스 펀드는 이러한 기성 공사대금 채권, 다른 말로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러한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 채권은 법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건설사가 공공기관에 대금을 달라라고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즉시 지급하거나 혹은 늦어도 5일 이내에는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그런 법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건설사로서는 5일 만에 받을 수 있는 돈을 굳이 채권을 양도하면서 이제 자금을 융통하여야 하는 필요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낮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계약상, 공공기관과 건설사가 체결한 그 계약상, 만약에 이 채권을 양도하고 싶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계약상의 제한 조건들이 걸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이렇게 설명하고 모집한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요. 바로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였습니다. 여기에 전체 펀드 자산의 무려 98%를 투자했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그 자산이 제때 환매되지 못하고 환매 연기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에서 총 35개 판매 금액으로 하면 4,32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펀드들이 모두 환매 연기가 되었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약 330건에 이르는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이 우리 원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분쟁이 촉발되어서 우리 원에서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조위에서도 좀 집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 투자 원금에 대해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이 전액 반환 결정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펀드에 가입하러 이제 증권사와 같은 판매사에 가서 이제 상품 제안서를 보시겠죠. 그 내용에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대단히 안전한 상품이다라는 기재를 보고 펀드에 가입했는데, 사실은 가입 당시에 내가 투자한 이 돈이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입 당시에 알았다면 과연 투자를 하였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애당초 투자 대상, 즉 매출 채권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이라는 점, 이것을 매우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미 완성된 공사에 대한 그 매출 채권이라는 점, 확정 매출 채권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매우 강조하면서 안전성을
이제 강조해서 판매가 되었던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런 설명들은 판매사가 당시에 사용했던 상품 제안서에 아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먼저 첫 번째로는 판매사가 사용한 상품 제안서에 담긴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에 대한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투자 대상에 대한 착오는 내가 펀드를 가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 채권의 만기가 이렇게 짧은지,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다른 말로 하면 일반 투자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인정된 분쟁 조정 사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일반 투자자로서는 펀드 투자 대상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취급된 점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이 지난 라인 펀드 때의 결정과 달랐던 점 중에 하나가 전문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권을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입니다. 먼저 전문 투자자의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투자자라고 하면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의 규모가 커서 그 투자 위험에 대한 감수 능력이 큰 그런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본시장법 9조 5항에서 구체적인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법인들, 또는 법률상 설립된 각종 공사들이 바로 이런 전문 투자자의 범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제 문제된 이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중과실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항공기의 신규 노선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항공사가 신규 노선에 대해서 이미 인허가를 취득하였다라는 상품 제안서의 기재를 믿고 투자한 건에서 대법원은 착오 취소를 인정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인허가를 취득하였다는 기재만을 믿고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제 투자한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인정된다라는 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본건에 있어서도 전문 투자자가 공공기관의 확정 매출 채권의 이제 펀드 자산 편입 가능성, 이제 이런 법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하였던 것이고요. 따라서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만 분쟁 조정 대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지금 해결되지 않은 전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경우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에 가담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과 관련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거든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좀 봤을 때요. 금융투자 상품에 적용이 되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투자자 보호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매사가 어떤 위법 행위에 가담을 하였느냐, 사기 행위에 이제 함께 가담하였느냐, 이런 판매사의 주관적인 부분은 기존에 그 우리 분조위에서 결정했던 어떤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요. 본건은 잘 아시다시피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착오로 어떤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또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에 빠지면, 그리고 그의 중과실이 없으면 그로써 성립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판매사가 어떠한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느냐, 고의가 있었느냐, 과실이 있었느냐는 이제 이 취소권 행사를 위한 어떤 요건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판매사가 이러한 소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알 수 있었느냐, 얼마나 깊이 적극 가담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이번 건에 적용된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매사의 주관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언론에 따르면 이제 NH투자증권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그리고 예탁결제원과 연대 배상하는 조정 결정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분조위에서 연대 배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NH투자증권은 이제 수차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그리고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연대 배상하겠다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 배상이라는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는 이 두 기관이 이 불안전 판매로 인한 손해 발생 또는 이 손해 확대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라는 점이 입증이 되고 이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까지는 이 두 기관이 이러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인한 이제 손해, 여기에 어떤 위법 행위를 하였다, 혹은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까지는 두 기관의 위법 행위가 확실히 증명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 분조위 결정 이후에 남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우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현재가 그 기간 중인 거고요. 물론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결코 강제성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사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게 되면 그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분조위 결정과 별개로 사적 화해를 하겠다 하면 그것도 여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게 되면 지금 우리 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신 투자자분뿐만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전액 투자 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효봉 선임조사위원님 고맙습니다. 네.